우리는 앞으로 달러당 1200원대로 환율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뉴스에 나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기자 한 분이 1400원 환율이 뉴노멀인가? 라는 질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답하지 않고 옛날 위기가 왔을 때 환율과 지금 상황의 1400원은 느낌이 좀 다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끝냈다고 합니다. 장관이 직접적으로 뉴노멀이라는 워딩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기자들이 마치 뉴노멀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사가 퍼져나가면서 시끄러워지자 기재부에서 요청을 해서 뉴스를 싹 다 없애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율 추이를 지켜보고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기재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 부총리 입에서 나온 셈이기 때문에 1400원 밑으로 방어를 할 뜻이 없다거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단순 조건값, 인풋값을 보면은 2024년 11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빅컷에 이어서 11월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리면서 4.75%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0월 25bp를 내리면서 현재 3.25%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미국 돈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수요가 높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낮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세상 이치이지 않나요? 미국 돈이 수요가 높으니 우리나라 환율은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더 오를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 조건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환율이 예전처럼 1200원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조만간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이 정말로 뉴노멀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은 수출이 줄어들어서 달러를 벌어오는 소득이 축소되는 순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러 보유분이 없으면은 그 순간 원화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환율 상승을 용인해서 일본처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더라도 달러를 벌어와야지 국가 시스템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과 물가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기축통화국인 것처럼 부채를 늘려서 흥청망청 소비를 하고 있지만 원화는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 화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주요 국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뉴스 제목이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 선진국보다 낮아서 괜찮다. 우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란 뉴스입니다.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는 55.2%라고 나옵니다. G7 국가 평균 126.1%보다 낮아서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엔 기축통화국조차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한국의 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며 비기축통화국만 놓고 보면은 부채 증가율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축통화국은 97.8에서 114%, 비기축통화국은 37.9에서 38.7%가 적정 부채 비율이라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협회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안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는 다르다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2023년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5.2%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55.2%의 국가 채무 비율이 공기업의 부채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기관, 빚더미 2025년 예산 다 쏟아부어도 못 갚는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한전은 543%, 가스공사 482%, LH, 철도공사 등등 부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겁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공기업 부채가 많은 대한민국이 공기업 부채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55.2%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소진된다고 하죠.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한국에 대한 미래 전망은 더 비관적이라고 하면서 2050년쯤에는 GDP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120%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기업 부채는 부채 비율에 넣지 않는다고 치고 2050년 국가 채무가 현재보다 2배 높은 GDP 대비 120%에 육박한다는 가정 하에 과연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뭐 원화를 찍어주면 되니까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만원, 10만원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3년 후에 2027년이 조금 지나면 적립금이 소진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은 누가 낼까요? 의사들이 늘어나면은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을 거란 공짜의식, 속된 말로 거지근성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니 파업을 하고 전공의의 빈자리 전문의 교수들이 메꾸려고 하니까 나이 든 교수들이 얼마나 버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수술도 해야 되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연구 논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하던 잔잔한 일까지 하게 되니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대구에 사는데요.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광역시 아닙니까?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님이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드라마하고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얀 거탑,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병원장님 정도 되면은 널찍한 방에서 VIP하고 미팅도 하고 대학 병원장이면 병원 행정, 재정, 의료 운영 및 전략 방향을 감독하는 임원이며 그래도 큰 조직의 기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직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 응급실에서 바쁘게 근무도 한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이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인 받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동생도 있는데 매달 적자가 나서 분위기 안 좋다고 하고 명절 때 근무하면 담은 피자라도 돌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해프닝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건강보험도 없는데 수술이 가능한 의사까지 사라지면은 과연 아파서 치료받고 수술받는 게 현재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보험도 안 되고 의사도 없으면 치료받고 수술을 받으려면은 앞으로 비용은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미래죠. 의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국의 부채 수준은 지금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그간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던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을까요? 국민연금이 부여한 국채만 대략 300조 원 규모입니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 이걸 팔기 시작하면은 과연 환율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겁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앞으로 20년 후에 발생될 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들에게 국채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잘 뜯어보면 어이가 없는 게 많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개인용 국채 2차 청약을 했죠. 7월 첫 발행분에 이어서 두 번째 발행도 흥행 실패입니다. 10년물은 간신히 미달을 면했고 20년물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습니다. 채권 수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이죠. 이자는 미리 정해지고 세금이 붙고 시세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은 매매를 통해서 사고 팔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매매가 제한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사고 팔 수가 없으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상금리와 세제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시세 차익 기대와 비교하면 보상이 너무 약하죠. 국채를 매입한 후 1년 후부터는 중도 환매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남아있던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심지어 담보 설정도 안 됩니다. 채권인 듯 채권 아닌 채권 같은 채권인 거죠. 그러면 왜 개인들이 중간에 매매를 어렵게 했을까요? 개미들이 보유한 국채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금리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것은 자유지만 중간에 팔지는 못하고 만기가 되어야지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국채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입니다. 만기에 한 번을 이자를 지급하니까 복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게 월 복리가 아니라 연 복리입니다. 복리의 효과가 약하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어딘가 눈탱이 맞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이거 뭐 동네 형이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국채의 기대 수익률은 10년물이 44%, 20년물 108%입니다. 실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이 중요한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이자소득세 15.4%, 분리과세가 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연리 3% 초중반대의 한국채를 살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그거를 달러로 환전해서 5% 이상의 이자소득과 환차익을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옛날에는 미국 달러로 이자를 받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미국 달러로 단기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1개월 단기로 했을 때 3.9%를 주네요. 기준금리 내려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 초반대의 금리를 매달 받아왔습니다. 미국 달러로 이자를 받으니까 그것 또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단위로 모바일로 계약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급할 때, 돈 필요할 때 돈도 마음대로 뺄 수 있고 안정적인 미국 달러이고 환율 좀 쌀 때 들어가면은 환차익도 보고 게다가 환차익은 세금도 1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국가의 채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생존을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비기축통화가 이자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만약에 환율이 치솟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자 높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 악몽 되살아나는 브라질 채권. 그 이유는 브라질 국채 10년물 매수를 한 뉴스에 나온 이분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보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버리니까 매매 차익도 못 보고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환차 손도 발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국채는 과연 금리가 내리면서 오를 수 있을까요? 환율은 과연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원화가 기축통화인가요? 이걸 왜 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25년 후면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 정부 부채만 GDP 대비 12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부채 120%도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지 않아서 GDP가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나 가능한 25년 후인데 만약에 중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GDP가 쪼그라들면 국가 채무는 훨씬 더 빨리 몇 프로까지 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나 귀금속으로 일정 부분을 보유하는 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과 파산을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